네, 저는 이제 지금 소개해 주신 대로 도호쿠 가쿠인 대학의 김영정이라고 하고요. 오늘 어, 발표 테마는 일본어 모호화자에 대한 한국어 관습적 표현의 교육입니다. 조금 일본어를 이제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상당히 또 어떻게 보면 일본어 모르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제가 이런 발표를 해도 되는지 그게 조금 가능하면 일본어를 모르셔도 이해하실 수 있도록 발표를 준비를 한다고 했는데 그게 어떻게 얼마나 잘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소통과 공존의 문화 어문학이라는 그런 주제인데요. 어떤 소통이라는 것에는 언어를 이제 매개로 하는 그런 소통이 가장 기본적인 소통이 되는데 오늘 제가 하는 이 발표를 통해서 어떤 소통, 그다음에 다문화 공존 거기에 어떤 하나의 조금 실마리가 되는 그런 내용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처음에 이제 문제 제기인데요. 저는 여기 일본에서 10여 년 이상 계속 이제 일본 대학에서 일본의 대학생, 대부분 일본어가 모인 그런 학습자를 대상으로 이제 한국어를 이제 가르쳐 왔습니다. 그리고 전공으로서 지금 이제 제가 있는 학교에서는 한국어 코스가 있어서 전공으로서 이제 가르치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어려움을 겪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에, 처음에 이제 문제 제기로서, 코이에서 이제 나온 말을 인용을 하면서 이제 시작을 하고 싶은데요. 여기서 이제 그랜저와 호아스의 이제 연구 결과를 인용을 하면서 이제 얘기를 하는 부분인데, 모호화자 말뭉치에서의 연어와 관용 표현의 사용 비율을 조사를 해보니까 전체의 약 30% 정도가 됐다고 합니다. 두 가지 말뭉치를 조사했는데 평균 약 30% 정도. 그리고 다양한 담화 장르와 사용력에서 골고루 안정적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비모어하자 말뭉치에서의 어떤 연어와 관용 표현의 사용 빈도를 조사해 보니까 뭐 비모어하자에 따라서 개인차가 있기는 하지만 13%를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경험적으로 봐서도 그 그러니까 학습자인 경우에는 어떤 목표가 되는 제2언어의 연어라든지 관용 표현이라든지 어떤 굳어진 표현들 그런 것들을 자유롭게 사용하기는 상당히 어렵고 그런 것들을 좀 가능한 한 피하고자 하는 그런 경향도 이제 보여주고 있고 그런 것들이 이런 말뭉치를 통한 빈도조사, 사용 빈도조사에서 나타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랜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모호하자와 비모호하자의 언어 사용의 차이에 대해서 학습자들은 모호하자에 비해 연어나 정형화된 문구 등의 이른바 결합된 말이라고 했는데 그런 걸 이제 덜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학습자들은 어떤 단어를 어떤 결합체의 부분으로 보기보다는 낱개의 벽돌 조각처럼 사용하기 때문이다라고 이제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저도 오늘 3교시 수업이 이제 응용 언어학 수업이 있었고 응용 언어학 수업에서 제2언어 습득에 관련된 여러 가지 이제 것들을 다루고 있는데 오늘 이제 수업에서도 이제 학습자들이 사용하는 학습 전략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같이 논의를 했었는데요. 여기에서 그 수업에서도 제가 이야기를 한 바 있는데 이렇게 학습자들 같은 경우 저도 그렇고 저도 이제 영어를 배우는 학습자 그리고 지금도 배우고 있는 학습자로서 그리고 이제 일본이라는 지금 예, 비모 저의 모호가 아닌 그런 언어 사용권에서 살면서 일본어를 아직도 이제 계속 습득하고 있는 학습자로서 레고가 있다고 하면은 학습자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레고의 조각조각 블록이라는 것을 전부 다
개별적인 그런 독립된 어떤 조각으로서, 벽돌 조각으로서 분석적으로 이제 접근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거보다는 어떤 사람을 만들고, 레고 중에서 어떤 사람의 사람의 어떤 부분으로서의 벽돌 조각, 그다음에 어떤 자동차도 여러 가지 개별적인 벽돌 조각이 모여서 자동차가 되는데, 그 자동차의 한 부분으로서의 벽돌 조각, 항상 어떤 주변의 문맥, 앞과 뒤의 문맥, 그다음에 그런 언어적인 문맥뿐만 아니라 어떤 장르인가, 어떤 화용적인 상황인가, 뭐 그런 것들을 모두 포함해서 그 단어를 좀 전체적으로 결합체의 어떤 부분으로서 사고하는 그런 전략이 중요하다. 어떤 메타 전략으로서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오늘 했는데요. 이러한 것들이 지금 어떤 관습적 표현이라든지 언어 습득에 있어서 하나의 장애가 되는 요인이 아닐까 생각이 되고 상당히 공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그러니까 한국어를 배우는 일본어 모호화자의 경우에는 기존의 사전을 검색하는 것만으로는 그 의미를 올바르게 이해하기 어려운 여러 가지 이제 관습적인 표현들이 있는데, 뭐 그것들의 예를 몇 가지 들어보면, 첫 번째, 녹초가 되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녹초가 되다는 모호화자 사전인 표준국어 대사전하고 고려대 한국어 대사전에서는 그 관용어로 취급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아마 녹초라는 뜻이 맥이 풀어져 힘을 못 쓰는 상태라고 풀이가 되어 있고, 모호화자인 경우에는 이 뜻을 알면은 직관적으로 이제 이해할 수 있는 표현이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 이 소학관이라고 한 것을 소학관 한일사전이라고 해서 종이사전이라든지 전자사전의 형태로 되어 있고, 그 한국어를 배우는 일본어 모호화자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종이사전 혹은 전자사전, 그리고 네이버 한일사전은 웹사전으로서 가장 이제 많이 사용하는 사전이기 때문에 이 두 사전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 사전에서는 모두 관용어로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우 이제 몹시 피곤하다, 지치다라는 그런 의미의 관용구로 싣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한국어 잘하시네요 대해서 아직 멀었어요. 이것은 이제 어, 외국어로서 한국어를 배운 학습자들은 초급 단계에서 이제 대표적이고 전형적인 관습적 표현으로서 배우는 건데, 이것도 아직 멀다. 그 두 가지를 각각 따로따로 사전에서 검색해서는 그 제대로 이제 사용할 수 없는 그런 대표적인 관습적 표현으로서 초급 단계에서 하나의 덩어리 표현으로서 교육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돈을 찾다 같은 경우에는 이른바 이제 연어인데, 이제 연어 같은 경우에는 모호화자 사전에서는 이것이 특별하게 관용구라든지 연어 사전이라는 게 있긴 하지만, 모호화자에게선 전혀 문제가 되지 않지만 비모호화자에게는 의식적인 학습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것은 머리를 감다라든지 시험을 보다라든지 이런 게 있는데, 그리고 강의를 듣다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요. 이게 시험을 보다, 강의를 듣다가 연어인가 혹은 강의를 듣다 같은 경우는 자유결합이 아닌가, 자유결합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데 이것이 다 학습자에게는 상당히 문제가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시험을 보다 같은 경우에는 일본어에서는 이것을 시험을 봤다라는 동사를 사용하기 때문에, 중급이나 상급자 학생인 같은 경우에도 오류를 일으키는 미스를 하는 부분이고, 강의를 듣다도 마찬가지로 한국어에서는 강의를 듣다라고 하지만 일본어에서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봤다라고 표현을 하기 때문에, 중상급 학습자, 상당히 이제 학습이 진행된 중상급 학습자인 경우에도 그대로 이제 직역을 해서 강의를 봤다라는 식으로, 통하기는 통하겠지만 한국어로 자연스러운 표현은 아닌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에 와 좋겠어요. 이거 같은 경우에도 이것도 상당히 문제가 전혀
모화자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이걸 일본어로 번역을 하면 이 데스네 이렇게 되는데 이것을 이 데스네를 그대로 학생들이 직역을 해서 "아 좋네요. 좋아요." 이렇게 할 수 "좋네요. 좋군요."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 경우를 봤는데 한국어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와 좋네요. 와 좋아요."라고 하면 조금 부자연스러운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get이라는 것이 사용이 되는데 이 get이라는 것은 이제 추측의 의미를 가지는 어떤 문법 요소로서 뭐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고 아마도 기분이 좋을 것이라고 추측을 하면서 말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어에서는 이제 get이라는 것이 사용된다라고 문법적으로 get이 가진 어떤 문법적인 그런 의미로서 이제 설명을 할 수 있고 저도 그렇게 get을 배울 때 학생들이 get을 배울 때 이것을 설명을 하고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이제 부족하고 이러한 맥락 속에서 이것이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고 아마도 상대방이 인제 기분이 좋을 것이라고 추측을 하는 이런 상황에서 어떤 응답 표현으로서 하나의 어떤 관습적인 표현으로서 "좋겠어요." 혹은 "좋겠네요." 예 그런 것들이 사용된다라고 다시 한번 의식적으로 명시적으로 학습자들에게 인지를 시키는 것이 학습 효과가 보다 높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다섯 번째 "여름방학은 충실했어요. 겨울방학도 기대해요." 이것은 뭐 이해 영역은 아니고 뭐 표현 영역의 문제인데 표현 영역에서 인제 더 어렵죠. 학습자의 작문에서 가지고 온 것인데요. 이 충실하다라는 것은 뭐 일본어로 하면은 뭐 주지츠 시테이마시다. 그러니까 충실이라는 그 한자어가 주지츠 시테이르라는 표현인데 그것을 그대로 충실하다를 사전에서 검색해서 그대로 인제 쓴 것인데요. 뭐 충실한 교육 혹은 충실한 교재라고 했을 때는 그대로 써도 되지만 시간이라든지 하루라든지 뭐 여름방학 같이 시간 명사와 함께 쓰일 때는 "알차다. 보람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한국어에서는 자연스러운 표현이고 그리고 인제 수식 수 구조에 있어서도 뭐 "서술 구조가 아니라 알찬 여름방학이었어요."라고 수식 구조로서 표현하는 것이 한국어로서는 자연스러운 표현인 것 같습니다. 이것도 어떤 전체적인 덩어리로서 이렇게 접근하지 않으면은 예 하나하나 개별적인 단어나 어구의 결합으로서 접근하고자 하면은 이게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기대해요."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처럼 한국어에서는 상당히 인제 일상적인 어떤 표현으로서 특별한 관용 표현도 아니고 모화자의 경우에는 별 어려움 없이 직관적으로 이해를 할 수 있는 것인데 외국어로서의 한국어라는 관점에서 본다면은 예 관습적으로 사용되는 하나의 어떤 그 구단위 표현으로서 혹은 문장 단위 표현으로서 반복적으로 접하거나 명시적인 학습을 하지 않는 한 사용하기가 어려운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모호화자의 관점으로는 이제 예상하기 어려운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실제적으로 외국어로서 이제 학습을 할 때는 학습 현장에서는 여러 가지로 항상 고민이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글에서는 이처럼 자주 함께 결합되어서 사용되는 관습적 표현의 범위를 뭐 기존의 관형 표현뿐만 아니라 면어라든지 고빈도 자유결합 등으로 확대해서 넓게 파악을 해야 하고 학습 현장에서 그것들을 모두 다룰 수는 없겠지만 사전이나 혹은 학습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보다 적극적으로 기술을 하고 학습자들이 그것을 인제 찾아보고 싶을 때 보다 쉽게 보다 인제 용이하게 그것들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 가장 인제 상급 정도가 되면 이제 관용 표현이라는 것을 인제 배우게 되는데 저도 상급 3 학년 수업에서는 관용 표현을 가르치고 있는데 뭐 흔히 한국어 인제 관용 표현이라는 그런 항목으로 가르치고 있는 것들이 이러한 것들이고 그리고 한국어 관용 표현의 연구에서도 뭐 이러한 것들을 주로
4번의 속담이라든지 5번의 그 사자성어 같은 경우에는 연구자에 따라서 한국어 관용 표현의 연구에서는 관용 표현에 포함을 시키기도 하고, 뭐 이것은 엄밀한 의미에서 관용구가 아니다라고 제외를 시키기도 하는데요. 지금 여기에서 제시한 것은 좀 넓은 의미에서 파악한 한국어 관용 표현이고, 그다음에 학습 현장에서 주로 다루어지고 있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관용 표현, 한국어 관용 표현에 대해서는 문구면 1999가 가장 이제 포괄적인 연구로서 여러 가지를 다루고 있는데, 관용 표현의 특징으로서 지금까지 제시가 된 것은 형태적인 고정성, 의미의 불투명성, 통사적 제약성, 이것들이 관용 표현을 특징 짓는 범주화하는 그런 특징으로 제시가 된 것인데요. 모두 절대적인 그런 어떤 기준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형태적 고정성, 이것은 기존의 연구들에서도 여러 가지로 제시가 된 것인데, 형태적 고정성 같은 경우에도 조사나 일부 표현의 생략, 범주 변화, 바람 맞다, 시치미 떼다 같은 경우에 바람을 맞다, 시치미를 떼다라는 관용 표현에서 동사로 이제 전성에서 사용된 거고, 오리발, 바가지도 마찬가지로 원래 오리발을 내밀다, 바가지를 쓰다에서 명사구 부분만 떼어와서 사용되는 경우이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대치, 여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간이 붙다, 간덩이가 붙다, 두 손을 들다, 두 손 두 발 다 들다. 바니어로서는 감투를 쓰다, 감투를 벗다. 그다음에 시대에 따라서 옛날에는 쪽박을 차다라고 했지만 근대화 이후에 깡통이라는 게 이제 들어오면서 깡통을 차다라는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쪽박이 깡통으로 바뀐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머리에 피도 안 마르다, 이것이 호적이라든지 민증에 잉크도 안 마르다. 시대에 따라서 관용 표현 자체가 형태적인 이제 변형을 거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러한 표현들이 모호화자인 경우에는 맥락 속에서 일부 바뀌더라도 금방 이해가 되지만, 비모호화자인 경우에는 이것과 이것이 같은 의미인지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형태적 변형들도 이제 모두 가능한 한 모두 이제 수집을 해서 망라적으로 이제 제시를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의미의 불투명성 같은 경우에는 가장 중요한 관용 표현을 범주화하는 가장 중요한 어떤 기준으로서 이제 얘기가 된 것인데, 이른바 이 두 번째에 A 플러스 B는 C, 새로운 의미가 생성된다. 두 가지 요소의 단순한 결합이 아니라 새로운 의미가 생성된다는 것이 이제 가장 중요한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근데 사실 이것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새로운 의미가 생성되기 때문에 관용 표현이다라고 이렇게 정의를 하기에는 어려운 표현들이 있고, 예를 들어서 결정을 내리다, 두각을 나타내다, 기선을 빼앗기다, 눈이 높다, 마음을 사다. 이것은 연구자에 따라서 이것은 엄밀한 의미에서의 이것은 A 플러스 B에서 하나는 그대로 축자적 의미가 유지가 되고 하나는 의미가 변했다. 두 가지 중에서 하나만 이제 의미가 변했다라고 생각되는 것들로서 이것은 그냥 연어이다, 결속 연어이다. 그래서 엄밀한 의미에서 관용 표현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의미의 불투명성이라는 것은 약간 경계적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모두 포함을 해야 한다라는 그런 의견으로 관용 표현에 포함시킨 연구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의미의 불투명성 같은 경우에는 어휘의 다의성하고 관련해서 판단이 어려운 경우가 이제 종종 있고, 경계적인 그런 유형들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자유결합, 연어, 관용 표현은 분명히 어떤 아주 전형적인 자유결합, 전형적인 연어, 전형적인 관용 표현은 있을 수 있겠지만, 아주 가장 전형적인 극단적인 그런 것들은 있을 수 있겠지만, 이것이 이제 연속체적으로 퍼지하게 이제 분포를 하고 있고, 어떤 경계적인 유형들이 존재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통사적 제약성, 기존 연구들 중에서 통사적 제약성이라는 기준으로 관용 표현이다, 아니다라는 것을 어떤 기준으로서 제시한 그런 연구들도 이제 있었는데, 사실 이것도 시치미를 떼다,
바가지를 쓰다 같은 경우에는 서술 구조는 자연스럽지만 뗀 시치미, 쓴 바가지 같은 수식 구조는 자연스럽지 않다. 그래서 관용 표현 같은 경우에는 어순 제약이 있다라고 하지만 입이 무겁다, 무거운 입, 속이 타다, 타는 속 이렇게 어순 구조, 어순 제약을 가지지 않는 관용 표현도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이것은 박진호에서 가지고 온 얘기인데 가벼운 농담, 감상해졌다 같은 경우는 관용 표현이 아니고 이른바 연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거는 이제 농담이 가볍다라든가 젖은 감상이라든가 연어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그 어순 제약을 가지는 그런 예들이 있기 때문에 어떤 통사적 제약성을 가지고 관용 표현이다 아니다라는 것을 판단하는 것은 문제가 있고 절대적인 기준이 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제 그렇지만 관용 표현은 여러 가지로 이제 활용형 자체가 상당히 제한적으로 부사형으로만 쓰이는 것들, 그다음에 의문형으로만 쓰이는 것들, 명령형으로만 쓰이는 그런 활용형 제약, 상당히 어떤 제약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는 것은 것이 있는 것은 분명하고 그러한 것들은 제시를 하면서 이러한 것들, 이러한 활용형 제약이 있다라고 제시해 주지 않으면은 학습자들은 이것들이 모든 여러 가지 활용형이 다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오해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활용형 제약을 가지는 경우에는 분명하게 명시적으로 이제 제시를 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지금 시간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얼마나 얘기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관습적 표현을 조금 이제 상당히 확대해서 범위를 확대해서 보자라는 것은 여러 가지 그것을 뒷받침하는 최근에 이제 이론적 동향이 있는데요. 인지문법에서 어떤 사용 기반 모델, 사용이라든지 용법이라든지 그런 걸 중시하는 그런 경향. 그다음에 어휘의미론과 구문문법에서 전통 문법이라든지 생성 문법에서 관용 표현은 예외적이고 주변적인 것으로 간주가 되었지만 그 어휘의미론이나 구문문법에서는 탄성이라든지 강제라든지 그런 기제를 통해서 문맥에 대한 어떤 의존, 어떤 어구를 해석하는 것에 있어서 문맥에 대한 의존, 그다음에 배경 지식의 관여 그러한 것들을 분명하게 인식을 하고 있고 그것을 어떤 예외적인 것이 아니라 어떤 기제를 통해서 언어 시스템의 어떤 항상적인 양상으로 파악하고자 하는 여러 가지 시도들이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뭉치 언어학 같은 경우에는 가장 이제 관련이 깊은 분야라고 할 수 있는데 언어 사용 혹은 습득에 있어서 일정한 덩어리로서의 어구가 빈번하게 반복 사용되면서 정형화된 표현으로서 처리되는 것이 중요하고 그것은 통상적인 문법 규칙에 의해서 만들어진 표현들에도 이러한 정형 표현이 다수 존재한다. 그러한 입장을 보이고 있고 그다음에 네 번째는 제가 이것을 한국어에서 어떻게 번역을 하고 있는지 아직 이 조사가 좀 미흡해서 프레이지얼로지인데 복수의 어구로 이루어진 관용적인 연세나 정형 표현의 연구, 그다음에 단어와 문장의 중간적인 것, 문장 그 자체인 것. 상당히 넓게 여러 가지 프레이지얼로지, 그 연어, 수거, 어휘 결속, 속담, 패턴, 특정한 어구가 취하는 구문 구조 등 상당히 넓게 그런 관습적인 어떤 결합 형식 그러한 것들을 모두 이제 다루고자 하는 분야입니다. 그래서 매일축 같은 경우에는 기본 범주로서 프레즘을 설정을 하고 문장과 비슷한 단위, 문장 같은 단위, 문장은 아니지만 문장 같은 단위, 문장 같은 단위, 프레그머틱 프레즘 또 단어 같은 단위, 시멘틱 프레즘 이런 범주들을 설정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경향들을 제2 언어 습득, 제2 언어 습득론으로 가져와서 보면은 촘스키의 보편 문법 이론이 이제 발표된 이후로는 제2 언어 습득 분야에서도 어떤 경험설보다는 생득설이 유력한 주장이 되고 있고 거기에 대한 연구들이 제2 언어 습득에서도 주요한 이제 연구 테마가 됐었는데 70년대 이후부터 인지 언어학이나 말뭉치 언어학을 중심으로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선천적인 언어 능력, 뭐 그것도 중요하지만 역시 그 경험설에서 얘기했던 무수한 언어 자극, 무수한 외부로부터의 언어 자극 또한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외부의 언어 자극을 처리하고 기억할 때 뭐 이른바 인간이 가지고 있는 문법 규칙이라든지 그런 것들도 뭐 작용하는 것은 분명하고 인정하지만 빈번하게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복수어구 결합을 어떤 덩어리 표현으로서 인지 처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거기에 이제 주목을 하고 있고 인간의 뭐 언어 처리에서 70% 이상이 이제 덩어리 표현이라는 그런 주장도 있습니다. 그래서 덩어리 표현, 청크라든지 어휘번들, 어휘꾸러미라고 남기린 선생님이 번역을 하셨던 것 같은데 어휘꾸러미, 정형 표현, 확장된 어휘 단위, 뭐 다단어 단위 등 다양한 개념들이 말뭉치 언어학 혹은 제2 언어 습득 분야에서 이러한 것들을 포괄할 수 있는 다양한 개념들이 제한되었고 여기에 더 주목을 해야 됐다라고 이제 요즘 최근 여러 가지 이제 연구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한국어 같은 경우에도 문구명 같은 경우에는 좁은 의미의 엄밀한 의미에서의 이제 관용 표현이 아니라 광의의 관용 표현이라는 것이 제시가 되고 있는데 여기서 뭐 격언이라든지 금기담이라든지 은유나 직유 표현 같은 거 뭐 이러한 것들도 그냥 일시적인 뭐 어떤 비유 표현이기 때문에 이것을 뭐 굳이 이 학습을 해야 하나 하겠지만 이러한 것들도 어떤 의식적인 명시적인 하나의 굳어진 표현으로서 학습할 수 있는 학습을 해야만 쓸 수 있는 그런 표현이고 그다음에 뭐 인사말뿐만 아니라 "손 씻는 곳이 어딘가요?" 같은 완곡어법으로 생긴 표현들 이런 것들도 "이렇게 표현을 한다. 화장실이 어딘가."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을 한다."라고 이제 의식적으로 명시적으로 제시가 되지 않으면은 이제 실제적으로 학습자들이 이것을 뭐 이해를 하거나 아니면 표현을 하기에는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박진호 같은 경우도 기존 수거뿐만 아니라 연어라든지 활용론적, 관용 표현까지를 포괄해서 관습적 표현으로 이제 분류를 하고 있고 이 글에서도 마찬가지로 관습적 표현이라는 것은 상당히 넓은 어떤 교육적인 관점에서 상당히 넓은 그런 관점에서 활용론적 관용 표현뿐만 아니라 고빈도 자유 결합까지 포함하는 넓은 범위에서 파악을 범위를 확장해서 보아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뭐 한국어에서도 여기 경북대학교 양심 선생님을 중심으로 이렇게 사전에 실려 있지 않은 관습적 표현에 대해서 최근 여러 가지 연구 결과가 이제 나오고 있고 외국인을 위한 사전에 없는 진짜 한국어일, 진짜 한국어일. 사실 제가 여기에 이전부터 문제는 이제 계속 여기에 대해서 문제의식은 가지고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직접적인 계기가 된 것이 이 두 책을 읽고 이것은 정말 꼭 필요한 이 학습 현장에서 꼭 필요한 어떤 접근법이고 좀 더 적극적으로 이러한 것들을 좀 지금 이제 이것을 이제 좀 번역을 해서 일본어에서도 학습자들이 접근하기 쉽도록 이렇게 번역을 하고 싶은 그런 계획을 가지고 여러 가지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이제 직접적인 계기가 된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뭐 네이버 일상표현사전 구축 여기에는 저도 꼭 참여하고 싶다고 부탁을 해서 저도 이제 작년 참여를 했고 상당히 의미 있는 그리고 이제 개인적으로 여기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조금 더 이제 일본어 모화자를 위한 이라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 앞으로도 여러 가지 프로젝트라든지 연구라든지 그런 걸 진행을 하고 싶다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남기림 2021에서는 이렇게 무단위 사전의 표제어를
제시를 하고 있는데 첫 번째 형태 단위 앵그램에서 인제 뽑은 이런 것들은 뭐 기존의 인제 통사론적 관용어 혹은 문법적 변어, 뭐 정형 표현 등으로 인제 분리해 왔던 것들이고 뭐 한국어 학습의 현장에서도 사실 이것은 어 문형이라든지 문형이라는 그런 문법 표현 이런 이름으로 교과서라든지 아니면은 문법 사전 이런 유형으로 어 이전부터 주목을 해 왔고 상당히 인제 상당한 망라적으로 인제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특히 부족한 부분이 그 니은의 구어 구단인데 뭐 비교적 최근의 말뭉치에서만 검색되는 유형이라든지 구어 중심 표현, 구어에서 주로 나타나는 고정된 활용 형태, 뭐 기존 사전에 있어서 뭐 남기림 2021 2021 같은 경우는 기존 사전에서 인제 근거를 하고 있는 말뭉치 자체가 구어 말뭉치라기보다는 문어 말뭉치가 기반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구어 말뭉치가 인제 누락된 부분들, 그다음에 이것이 뭐 빈도적으로 이렇게 많지 않은 부분들이고 그다음에 최근에 어떤 새로 사용되기 시작한 유형들. 그래서 요런 부분들을 네이버 일상표현 사전에서는 상당히 이제 대규모로 이렇게 모아서 뭐 앞으로 이제 기술을 해 나갈 것으로 인제 기대가 되는데요. 이것들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상당히 인제 학습자들에게도 학습 현장에서도 이것들에 대해서는 어 의사소통이 중요하다. 회화가 실질적인 구어 표현이 중요하다고 하면서도 이러한 표현들을 잘 가르치고 있지 못했는데 뭐 요런 것들이 학습 현장에서 모두 다루어지지는 못하더라도 어떤 학습서, 뭐 사전 혹은 학습서의 형태로 학생들이 접근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기술이 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그런 작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뭐 주로 국어에서 나타나는 표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뭐 "그렇구나. 그러니까." 이런 담화 표지 계열 이것들도 뭐 외국인에게 한국어를 가르쳐 본 선생님들께서는 아시겠지만 이거 상당히 설명하기가 어렵고요. 그래서 어 이 사전 외국인을 위한 진짜 한국어 사전의 기술들이 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뭐 "잘 썼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뭐 "말씀만이라도 감사합니다." 이런 인사말 같은 거. 이것은 학습 항목으로서 초급부터 교육이 되고 있지만 뭐 대부분 간단한 회화 예문이라든지 대역 표현만 제시가 되고 있기 때문에 문맥에 맞게 제대로 쓰기 위해서는 뭐 활용적 의미라든지 그런 것들이 인제 자세하게 설명이 돼야 하고 어 네. 그 여기 인제 사전에서의 기술을 보면 이러한 부분들이 상당히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유용한 교육 자료가 될 것으로 이제 기대가 됩니다. 뭐 잠깐 시간이 없지만 잠깐 대부분 아실지도 모르겠지만 어떻게 기술이 되고 있는지 잠깐 보여 드리면 "잘 썼습니다." 같은 경우에 예 이거 어떤 뜻풀이 이렇게 되어 있고 설명이라든지 이거 "잘 썼습니다." 같은 경우 "잘 먹겠습니다." "잘 보겠습니다." "잘 쓰겠습니다." 그다음에 "잘 먹었습니다." 관련 표현들하고 어 같이 제시를 하고 그래서 지금 현재의 어떤 학습서보다 자세한 이제 설명이 되어 있고요. 이런 부분들을 좀 번역을 해서 여기서 인제 학습자들도 이러한 것들을 인제 예 잘 이제 보다 쉽게 참고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꼭 인제 번역이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다시 음 돌아가면 그런데 이것들이 뭐 구어에서 주로 나타나는 표현만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뭐 말을 돌리다, 이해가 가다, 안 가다, 잘해 주다, 동전의 양면, 얼마 안 남다, 얼마 안 되다, 별거 아니다. 같이 문어와 구어에서 두루두루 사용되는 표현들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돈을 찾다, 시험을 보다, 뭐 모자를 쓰다, 끼니를 거르다, 끼니를 때우다
전을 부치다 같은 경우도 이런 것들, 이런 연어들 같은 경우도 에, 정말로 명시적으로 제시를 해 주지 않는 학습자들은 그 두 단어를 결합해서 사용하기가 어렵고, 그다음에 뭐뭐만 해도 뭐 그런 정형 표현이라고 많이 포괄돼서 학습서나 사전 같은 문법 사전에 다루어지고 있지만, 아직도 이제 다루어지지 않은 것들, 제시되지 않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더 발굴하고 기술하는 그런 작업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뭐 사전에 실려 있지 않은, 이거는 제가 원정 강독, 오늘 제가 2교시 수업이었는데 원정 강독에서 소설 빠칭코를 인제 학생들하고 같이 읽으면서 학생들이 이해하기 어려웠던 부분, 그래서 인제 여러 가지 '이게 무슨 의미일까? 이 문맥에서 이거는 무슨 의미일까?' 이것들을 서로 인제 논의를 하면서 어떤 의미일까 이렇게 논의를 했던 예들을 실제로 몇 가지 가지고 와 봤는데, 뭐 끼니를 때우다. 끼니를 때우다 같은 경우에는 그 사전에서는 뭐 이런 학습자 사전에서는 점심을 국수로 때우다 같이 어떤 식사를 해결하다 이런 의미로 이제 기술이 되고 있는데, 여기서는 그것만으로는 자연스러운 의미 해석이 되지 않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뭐 네이버 한인사전 오픈 사전에서는 뭐 쿠이 오츠나그 이렇게 끼니를 잊다라는 그런 일본 대역 표현이 실려 있는데, 뭐 이 쿠이 오츠나그라는 끼니를 잊다라는 그런 표현이 이제 요 문맥에서는 더 인제 자연스럽게 표현이 적당한 것으로 보여지고, 어 그다음에 인제 줄일 수도 없는 노릇이다. 뭐뭐 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이거는 뭐 일본어로 하면은 나니 나니 스를 와케니와 이카나이 이런 표현인데, 이 나니 나니 스를 와케니와 이카나이라는 표현을 뭐뭐 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라고 이 노릇에 대한 그 뭐 어떤 대역사전의 기술이건, 대역사전에서는 이 노릇의 세 번째 의미로 곤란한 일, 사정 이런 게 있는데, 요것만으로는 이 표현을 일본어의 뭐뭐스를 와케니와 이카나이에 해당하는 표현으로서 학습자들이 자발적으로 이것을 생각을 해서 쓰기는 상당히 어려운 표현이라고 생각이 되고, 그다음에 인제 쪼끔 시간이 없으니까 가만 안 두다 같은 경우에도, 이거는 뭐 전혀 사전이라든지 그런 데는 기술이 되어 있지만 않지만, 가만두다가 아니라 가만 안 두다라고 이제 표현을 해야, 부정형을 그렇게 표현을 해야 하는 거. 그런 부분들도 학습자들인 경우는 왜 여기에서 "아니 가만하고 두다 사이에 들어가는지." 이런 부분들도 인제 의문을 가지고, 가만두다 같은 경우는 '아니 가운데 들어가는 표현을 써야 하는구나.' 그렇게 학습자들이 인지를 해야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머릿속을 맴돌다 같은 경우에도, 이거는 인제 뭐 관용 표현으로 있을 것 같은데 없습니다. 없고, 이거는 머리를 맴돌다라는 표현만 지금 그 관용구로 머리에 맴돌다만 관용구로 실려 있는데, 머릿속을 맴돌다라는 어 모호하자인 경우는 '아 머리 대신에 머릿속을 썼구나.' 그다음에 '조사에 대신에 을 썼구나.'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지만, 직관적으로 학습자 같은 경우에는 머리를 맴돌다, 머릿속을 맴돌다, 머릿속에 맴돌다, 이거를 모두 인제 '아 이런 이것들이 모두 같은 표현으로 쓰이는 것이구나.'라고 이렇게 제시를 해 주어야만 하는 부분인데, 이거하고 관련해서는 뭐 엎질러진 물 같은 것도 이거에 해당되는데, 사전에 실려 있는 것은 엎지른 물입니다. 근데 학습자들이 실제로 인제 문맥 속에서 엎질러진 물이라는 것을 봤을 때 '아 이거의 원래 표현은 엎지른 물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엎지른 물을 검색하지 않고서는 '이 엎질러진 물이 무슨 의미지?'라는 그것에 인제 도달하기가 좀 어려운데, 이렇게 어떤 형태적으로 변형된 경우에는 그 모든 것들을 인제 포괄해서, 이제 학습자 사전 혹은 학습서인 경우에는 모든 것을 포괄해서 제시해 주는 것이 필요하고요. 출발할 때만 해도 같은 경우에도, 이거는 뭐 출발할 때까지는 건데, 여기에서 인제
한정의 의미를 나타내는 만하고 그다음에 양보의 의미를 나타내는 어도가 결합을 해서 뭐뭐만 해도 이런 표현을 사용되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거 아마 제가 네이버 일상표현사전에서 이걸 기술했던 예를 썼던 기억이 있는데 이것도 이제 관습적인 어떤 표현이라고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나머지 예를 뭐 숨가쁘게라든가 그다음에 물 건너오다 뭐 배운 사람 이런 것들도 지금 고려대학교 사전이나 표준국어 대사전 모두에서 예문으로만 제시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로 하나의 관습적인 표현으로서 제시가 돼야 하고 특히 배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는 어떤 뭐 교육을 받은 사람, 학식이나 교양이 있는 사람이라는 뜻뿐만 아니라 뭐 약간 센스나 재치가 있는 사람이라는 의미로서 인터넷 상에서도 이제 그러니까 자주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들도 이제 더불어서 같이 최근의 사용법, 용법들도 이제 제시를 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조금 넘어가고 뭐 취직 시험도 얼마 안 남았는데 이건 실질적으로 전부 이제 학생들의 질문을 받거나 아니면 학생들이 이해를 못해서 제가 열심히 설명했던 그런 이제 별거 아닌데요. 뭐 "갖고도 남는다." "뭐뭐 하고도 남는다." 그다음에 팔방미인 같은 경우에 이거는 한국어하고 일본어에서 똑같이 팔방미인 합보비진이라고 하는데 똑같은 한자 성어가 있는데요. 전혀 다른 의미로 사용됩니다. 한국어 같은 경우에는 이건 여러 가지를 다 잘하는 사람 그래서 칭찬하는 말로 사용할 수 있지만 일본어에서는 이거는 좀 나쁜 의미로 사용이 되는 그 잘하는 사람이라는 그 의미가 아니라 뭐 어떤 다른 어느 누구도 자신을 나쁘게 생각하지 않도록 약삭빠르게 이렇게 행동하는 사람이라는 부정적인 뜻으로 이제 사용이 되기 때문에 뭐 팔방미인이라서 신용이 없다라는 게 일본어에서는 성립이 되지만 한국어에서는 성립이 되지 않기 때문에 같은 한자 표현이라고 해도 이렇게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에는 물론 중국어의 사자성어에는 두 가지 제가 찾아보니까 두 가지 의미가 다 있었습니다만 각각 다른 의미로 정착된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표현들도 이제 주의를 해서 이제 학습을 해야 하는 부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인제 발표문에는 없지만 그 문어체의 어떤 관습적인 표현들 "뭐뭐 할 것으로 우려된다."라든가 "뭐뭐 함이 밝혀졌다." 뭐 이런 표현들 여기서도 왜 여기에서 나 을 것으로라는 게 사용되고 여기에선 있기가 밝혀졌다는 안 되고 있음이 밝혀졌다. 명사형 어미에서 기가 아니라 음이 사용되는데 이런 것들도 다 하나의 덩어리 표현으로서 그리고 이런 것들은 어떤 딱딱한 문어체로서 사용된다. 이런 것들을 모아서 이제 가르쳐 주지 않으면 학습자들은 이해를 하거나 아니면은 쓰기 학습자들 경우에는 논문이나 레포트를 쓰는 경우도 있는데 요런 표현들을 알고 있지 않으면은 이제 자연스러운 작문이 어려운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 어떤 일본어 모화자에 대한 한국어 관습적 표현의 교육에 있어서는 구어와 문어를 아울러서 사용력이나 담화 장르를 고려해서 관습적 표현들을 수집하고 기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되고 그다음에 기술 내용에 있어서도 활용형 등의 형태상의 어떤 특징이라든지 활용적인 의미를 포함한 전체적인 용법 그다음에 유사 표현과의 차이 등 문맥에 맞게 사용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상세한 어떤 문법 설명이 같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확대돼야 한다라는 것은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이거는 일본어의 특수성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기존의 관용 표현에 대해서도 일본어하고 이제 비슷한 거의 일본어에서 온 것들도 있고 상당히 비슷한 표현들도 있는데 이것도 비슷하기 때문에 가르치지 않아도 된다가 아니라 비슷하기 때문에 더욱더 그런 미묘하게 다른 점 이런 부분들은 좀 이 학자들에게 좀 제시를 하고 비슷하니까 같은 표현이 있으니까 '그대로 써도 된다.'라고 생각하지 않도록 의식적으로 그렇게 교육 현장에서 접근을 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이제 조금 길어졌습니다만 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입니다.